이거 조직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제 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김옥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의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은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할머니들과 공원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을 텐데 며칠째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딸 유경이가 요즘 독감이 돌고 있으니까 외출을 자제하라며 신신당부했거든요. 참 이상하네. 나보다 나이 많은 박 할머니도 멀쩡히 다니시는데 옥자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 박철수와의 결혼 사진에서는 20살의 풋풋한 새댁이 웃고 있었고 딸 유경이의 돌잔치 사진에서는 행복에 겨운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죠.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옥자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 그녀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어요. 겨울이면 보일러가 고장나고 여름이면 지붕에서 비가 샜지만 그때마다 직접 수리업자를 불러 해결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연금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딸에게는 절대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유경이었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유경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뭔가 흥분된 듯한 아니면 긴장된 듯한 톤이었어요. 옥자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 가서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대호도 같이 갈 거예요. 사위까지 함께 온다는 얘기에 옥자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김대호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유경이가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어요. 더욱이 가방에서 뭔가 서류들을 꺼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엄마,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유경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다는 걸 옥자는 즉시 알아챘어요. 딸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많이 걱정되거든요. 유경이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고 밤에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 여태껏 잘 살았는데. 옥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정말 많아요. 호텔 같은 곳도 있고 의료진이 상주해서 건강관리도 해주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어요. 요양원? 옥자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이 왜 나와?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알아봤어요. 유경이의 말에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딸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몇 달 전부터라고?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니? 그게 엄마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유경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김대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 중에는 집의 평면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서요.
김대호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재개발이 뭔 소리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곧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를 거고, 유경이와 김대호는 평면도를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평수면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마당까지 포함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 위치도 좋고. 옥자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10억?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집이 10억이나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딸과 사위가 그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경이는 당황한 듯 평면도를 접었어요. 아, 그냥 참고용으로 가져온 거예요. 참고용? 네, 요양원 입소하시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알아봐야 하잖아요. 유경이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옥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죠. 유경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간다고 안 했는데? 물론이죠, 엄마. 강제로 모실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서요. 김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요양원 홍보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 보세요.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매일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돼요.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태도, 몇 달 전부터 알아봤다는 요양원, 그리고 10억이라는 직감.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그들이 돌아간 후 옥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은 그 나무는 이제 30년이 다 되어갔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인데 뭔가 이상해. 옥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의 손에 의해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유경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요양원 견학 가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견학? 내가 언제 간다고 했니?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셔도 되고요. 유경이의 목소리에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섰어요. 차 안에서 유경이는 내비게이션을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강남에서도 유명한 프리미엄 요양원이거든요. 강남?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옥자는 딸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유경이의 부동산 중개업이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닌데 강남의 프리미엄 요양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것일까요? 도착한 요양원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정중한 태도로 맞아주었어요. 원장이 직접 나와 안내를 해주었죠. 어르신, 여기 보시면 개인실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고 간병 시설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본 시설은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여기 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옥자가 물었을 때 원장은 유경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미리 상의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보호자분과 따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옥자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견학이 끝난 후 유경이는 엄마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떠세요? 시설이 정말 좋죠? 좋긴 한데 비쌀 것 같아. 엄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 하나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옥자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고 남는 돈은 엄마 용돈으로 드리고요. 유경이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옥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그렇게 쉽게 팔라고 하다니요. 유경아, 그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냥 팔 수는 없어.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집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더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옥자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경이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사실 이 동네에 요즘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거죠. 도둑? 네, 경찰서에서도 주의하라고 했어요. 특히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요. 옥자는 딸의 말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날 밤 옥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유경이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입소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요양원에서 특별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지금 들어가시면 첫 달 무료래요. 갑자기 왜?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거든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유경이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유경아,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분께 넘어간대요. 딸의 재촉에 옥자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결정을 그렇게 급하게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유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세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유경이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옥자는 이미 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옥자는 딸의 강권에 못 이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유경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입소일은 바로 다음 주로 정해졌습니다. 유경이는 짐은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며 옥자의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남편의 유품들까지 모두 나중에 정리해서 갖다 드릴게요라는 말과 함께 뒤로 미뤄졌죠.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옥자는 개인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좋은 시설이었지만 뭔가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안전을 위해서라며 휴대폰을 맡겼을 때 옥자는 완전히 바깥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 옥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집도 비워둔 상황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죠.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의 계획에 말려든 것일까요? 요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옥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메뉴의 식사를 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어요. 자유롭던 집에서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간병인 정순으로부터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뉴스 못 보셨죠? 할머니 동네가 재건축 확정됐대요. 정수는 몰래 가져온 신문을 옥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큼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변두리 H구역 재건축 확정. 집값 급등 예상. 옥자는 신문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이 있는 동네가 재건축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집값이 몇 배로 뛰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순 씨, 이게 진짜예요? 네, 할머니.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그 동네 집들이 하루 만에 2배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옥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넘는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딸은 왜 이런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정순 씨, 그런데 우리 딸이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할머니, 혹시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명예? 당연히 내 명의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다 내 이름으로 바뀌었어. 그럼 할머니 허락 없이는 집을 팔 수 없을 텐데. 정순의 말에 옥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요양원에 보냈을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또다시 몰래 찾아와 귓속말로 알려준 것이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이 벌써 팔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동네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할머니 딸분이 며칠 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옥자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집이 팔렸다니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순 씨,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할머니, 요양원 입소할 때 서류에 뭐 서명 안 하셨어요? 옥자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유경이가 가져온 서류들 중에 요양원 입소 계약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몇 장의 서류가 더 있었는데 딸이 형식적인 서류라고 하며 대충 넘어갔었죠. 설마 그때 내가 서명한 게 할머니 혹시 위임장이나 후견인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어요? 정순의 질문에 옥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딸을 믿고 무심코 서명했던 서류들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문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옥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결국 딸에게 버려진 것일까요? 그것도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옥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르는 비상 통장이 있었던 것이죠. 젊은 시절부터 옥자는 조금씩 돈을 모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마다 몇천 원씩, 가계부를 쓸 때마다 몇백 원씩 빼돌려서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위급할 때 쓰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때가 온 것 같네. 옥자는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충청도 예산에 있는 농협지점에 맡겨둔 사금고를 찾으러 가야 했어요. 거기에는 30년간 모은 현금과 금반지, 그리고 남편도 모르게 가입했던 보험금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옥자는 정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순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나 여기서 나가야 해. 딸한테 당할 수만은 없어.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무단으로 외출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발각되면 자신이 해고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정순 씨,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나 좀 도와주면 정순 씨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옥자의 간절한 부탁에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일은 힘들고 월급도 적었어요. 게다가 옥자 할머니는 다른 입소자들과 달리 정신이 또렷하고 착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건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딸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결국 정수는 옥자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요양원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그날 밤 11시, 옥자는 정순의 도움으로 요양원 담을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담을 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는 법이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옥자는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충청도 예산행 시외버스를 탈 예정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이번엔 나 좀 살게 해줘. 나 자신을 위해. 새벽 4시 예산 농협지점 앞에 도착한 옥자는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열어보는 비상통장에는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딸에게 맞설 수 있을까요? 옥자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예산 농협지점이 문을 열자마자 옥자는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사금고의 열쇠를 꺼내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신분증 확인 좀 해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옥자는 신분증을 내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 안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사금고 문이 열리자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현금만 8천만 원, 그리고 금반지와 목걸이들, 남편 몰래 가입했던 보험 증서까지 모든 것을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나 모았구나. 옥자는 감격스러워하며 돈을 세어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보험 증서를 보니 만기가 작년이었습니다. 보험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천만 원이 더 생겼어요. 총 1억 3천만 원이네요, 어머니. 옥자는 그 돈을 가방에 나누어 담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딸과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 것이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옥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예산에서 새로 산 스마트폰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압수당한 휴대폰 대신 말이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봐야지. 옥자는 인터넷 검색을 배우며 자신의 집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0억을 넘나드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이트를 보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매매 완료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매매가는 12억 원. 실제 시세보다 8억 원이나 싸게 팔렸다는 뜻이었어요. 이 나쁜 것들.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옥자는 분노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가둬두고 집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옥자는
곧바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숨겨야 했어요. 딸이 자신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김복자라는 가명을 만들고 가발을 쓰고 안경을 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70이 넘어서 변장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강남의 한 부동산에서 옥자는 고급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어머니, 혹시 자녀분들이 계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을 때 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새로운 집에 정착한 옥자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딸 유경이가 운영하는 부동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유경이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새희망 부동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홈페이지를 보니 노인 전문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노인 전문이라. 옥자는 그 문구를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만 당한 게 아닐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유경이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실버 부동산 정보방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회원 수가 3,000명이 넘었죠. 옥자는 부동산 초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카페에는 노인들의 집을 싸게 사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어르신 대상 접근법, 자녀 없는 독거노인 공략법, 요양원 입소 유도 후 재산 처리법 등 끔찍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원들이 올린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한 분 요양원 모셨는데 집값 시세의 반값에 계약 성공했어요. 독거 할아버지 설득해서 전세금으로 집 넘겨받았습니다. 꿀팁 공유할게요. 옥자는 글들을 읽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경이가 이 카페의 운영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다른 회원들에게 노인 상대 사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도 내 친구도 다 너한테 당했구나. 옥자는 카페에서 본 피해 사례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처럼 딸에게 당한 할머니, 사위에게 속아 집을 잃은 할아버지, 요양원에 버려진 채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옥자는 더 자세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의 모든 글을 캡처하고 유경이의 활동 내역을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옥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노인 전문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것과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변호사의 말에 옥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딸과 정면 승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옥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울 때였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편 요양원에서는 옥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경이는 경찰서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실종됐다며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자는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이제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세상에 알려줄 차례야. 옥자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고 단단히 각오를 다졌어요.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던 70 넘은 할머니가 딸을 고소하러 가는 길이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옥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나와 맞았습니다. 중년의 남성 형사였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 가족 간의 문제는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형사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옥자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가 운영하는 사기 카페의 캡처 화면들, 집이 헐값에 팔린 증거,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의 기만 행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형사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조직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제 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옥자의 설명을 들은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유경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온 동네를 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자가 이미 서울을 떠났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곳만 찾고 있었죠. 여보, 엄마가 어디로 갔을까? 치매 초기라서 길을 잃었나? 유경이는 남편 김대호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 걱정이 아니라 연기였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괜찮을 거야. 어차피 집도 팔렸고 계약금도 받았으니까. 김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옥자의 집을 팔아서 번 돈으로 이미 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유경이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유경 씨죠?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출석 요구서요? 무슨 일인데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유경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일까요? 설마 엄마가? 혹시 고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김옥자 씨라고 하시는데 어머님 아닌가요? 전화를 끊은 유경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나를 고소했어. 김대호도 당황했습니다. 옥자가 치매 초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유경이는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들의 사기 행위가 다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유경이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옥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유경이는 연기를 했지만 옥자는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경아, 이제 그만해. 다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내 집을 헐값에 팔아치운 것도 알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기친 것도 다 안다. 옥자의 말에 유경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형사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따님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 방법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직 사기죄에 해당해요. 형사의 설명을 들은 유경이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정보 공유였어요. 실제로 사기를 친 건 아니고. 그럼 어머님 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고 어머님께는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옥자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경이와 김대호가 집 평면도를 보며 나눈 대화, 요양원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부터 다 녹음했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유경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신들의 계획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유경이와 김대호가 운영하는 사기 조직에는 다른 공범들도 있었어요. 요양원 직원 중 일부도 공모하고 있었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죠. 현재까지 피해자가 2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해요. 형사의 말에 옥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딸에게 당한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슬펐어요. 유경이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딸을 본 옥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었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 같을 수가 없었죠. 엄마, 미안해요. 유경이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딸의 부동산 사기를 고발해 검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옥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감옥에 보낸 엄마가 된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더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인간 이하였어. 옥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법정을 나온 옥자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감옥에 보낸 후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승리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옥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주로 살아온 엄마가 자식을 고소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경이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노인들을 피해자로 만들었거든요. 며칠 후 옥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병인 정순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정순이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순 씨,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요? 변호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옥자는 정순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순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많이 지쳐 보였죠. 할머니, 저 요양원에서 해고됐어요. 왜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발각됐거든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할머니 덕분에 다른 할머니들도 구해진 거잖아요.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순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사실 저도 그 일을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양심에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수는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 재산을 빼앗긴 할머니들, 외롭게 죽어가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세상에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시거든요. 정순의 말을 들으며 옥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흔한 일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정순 씨는 앞으로 뭐 할 예정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나이도 있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정수는 올해 60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기에는
어중간한 나이였죠.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나니 당장 수입도 없었어요. 옥자는 정순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절망감, 딸에게 의존해야 하는 초라함, 그리고 결국 버려지는 두려움까지. 정순 씨, 우리 같은 여자들은 참 불쌍해요. 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정작 나이 들면 갈 곳이 없어져요. 옥자의 말에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옥자는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고소하고 나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나이였어요. 며칠 후 옥자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상담을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여성 시니어 쉼터 같은 것을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쉼터요? 어떤 목적으로요? 저 같은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자식들에게 버려지거나 갈 곳 없는 여자 어르신들 말이에요. 변호사는 옥자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세요. 다만 자금이나 시설, 인력 등이 필요할 텐데 자금은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집 팔린 돈도 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거든요. 옥자는 진지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숙식 제공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자식들에게 의존하다가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옥자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복수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큰 선을 실현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자는 본격적으로 쉼터 설립 준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순에게 연락했어요. 정순 씨, 나랑 같이 일할 생각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여자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려고 해요. 정순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옥자가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해봐야 알겠지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옥자의 말에 정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아온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옥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8명 정도가 함께 살 수 있는 크기였어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곳이었죠. 집을 보러 간 날 옥자는 마당에 서서 상상해 봤습니다. 여기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요. 우리 같은 여자들, 이제 누가 챙겨주겠어. 우리가 우리끼리 지켜야지. 옥자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옥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 늦었지만 말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쉼터 준비에 한창일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옛집을 산 구매자였어요. 할머니, 저 집 산 사람인데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재건축이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계획을 철회했대요. 그럼 제가 20억 주고 산 집이 다시 10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집을 팔 때 재건축 확정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아니면 할머니 딸한테 손해배상을 받든지요. 전화를 끊은 옥자는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재건축이 무산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어머니. 주민 반대가 심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철회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구매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경 씨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옥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사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며칠 후 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옥자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는 유경이의 피해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80이 넘은 박 할머니가 옥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딸에게 집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저희 딸도 요양원 보낸다고 하면서 집을 헐값에 팔아치웠어요. 할머니 소식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는 사위가 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가 뒤에서 다 조종했더라고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옥자는 경악했습니다. 유경이가 운영한 사기 조직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42명입니다. 피해액은 총 80억 원에 달해요. 검사의 설명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옥자도 딸이 이렇게 큰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경이는 단순히 부동산 사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짜 요양원을 만들어 입소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고 노인들의 통장을 관리한다며 돈을 빼돌리기도 했죠. 피고 김유경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말에 옥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 이런 악랄한 일을 저질렀다니요. 재판 도중 유경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들어온 딸을 본 옥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피고인 어머님을 포함해 42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까? 네. 유경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모인 김옥자 씨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집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본 옥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유경이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당신 어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해서 속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유경이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재판이 끝난 후 옥자는 유경이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딸이 호송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옥자는 말했어요. 유경아, 너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었니? 유경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42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속여서 무슨 기분이었니? 그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서 기분이 좋았니? 유경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너도 몰랐겠지.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단 걸. 옥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며칠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경이는 실형 5년, 김대호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사기로 얻은 모든 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김유경 피고는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벌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으며 특히 친모까지 속인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판결문을 들으며 옥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른 노인들은 유경이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후 옥자는 환수된 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상당한 액수였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을 때 옥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은 쉼터 운영비로, 나머지 반은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데 쓸 거예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옥자는 자신의 옛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과거는 정말 끝이야. 옥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 대한 미련도 딸에 대한 기대도 모두 내려놨어요. 그날 저녁 옥자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분들이었어요. 옥자 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자식한테 당했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옥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었다니까요. 언니들,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옥자의 말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 말이죠. 1년 후 옥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여성 시니어 쉼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층 집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8명의 할머니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옥자 언니,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셨죠? 정순이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순은 쉼터의 매니저가 되어 옥자와 함께 이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최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쫓겨나셨대요. 옥자는 새로운 입주자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2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이곳을 거쳐갔어요. 어떤 분은 자녀와 화해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새로운 독립적인 삶을 찾아 떠나셨죠. 현재 쉼터에는 6명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녀들에게 버려지거나 속아서 갈 곳을 잃은 분들이었어요. 언니들, 아침 먹으러 오세요. 식당에서 정순이 부르자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네. 우리 순이가 담근 김치로 끓인 거죠? 맞아요. 어젯밤에 정성껏 끓였어요. 순이 할머니는 75살로 아들이 재혼하면서 집에서 쫓겨난 경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죠. 아, 맛있다. 우리 집 김치찌개보다 훨씬 맛있어. 그럼요, 정성이 다르잖아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안 보고 끓이니까.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 식사 후 옥자는 할머니들과 함께 마당의 텃밭을 돌봤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할머니들의 손으로 가꾼 것이었어요. 옥자야, 이 토마토 좀 봐.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 영순 언니가 매일 정성껏 돌봐주셔서 그래요.
영순 할머니는 78살로 딸에게 요양원에 버려진 후 이곳으로 온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쉼터에서 가장 활발한 분 중 하나가 되었죠. 오전 10시 새로운 입주자인 최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75살의 최 할머니는 짐 하나 없이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했죠. 할머니 힘드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옥자가 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우리 모두 그랬어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최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옥자는 최 할머니와 함께 쉼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공동 거실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모두 여기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저기는 작은 도서관이고요. 책도 읽고 가끔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도 해주세요. 최 할머니는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집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곳이에요. 저녁 시간 모든 할머니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곳의 전통이었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죠. 오늘 마트에서 젊은 아가씨가 도와줬어요. 무거운 쌀 포대 들어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착해요. 우리 자식들보다 낫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 할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처음에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들의 대화는 더욱 진솔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옥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쉼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저희 쉼터가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곳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이 기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옥자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작이 더 큰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취재 당일 기자가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어머님들, 여기서 지내시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뭔가요?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들의 답변을 들으며 기자도 감동한 듯 했습니다. 김옥자 어르신께서는 어떠세요? 이 쉼터를 만드신 소감이 궁금해요. 저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옥자의 답변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쉼터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들어왔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옥자는 마당에서 할머니들이 꽃밭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를 우리가 돌보자. 늦지 않았어. 옥자가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옥자 언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할머니들의 대답에 옥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성들이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찾은 것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쉼터의 마당에서는 7명의 할머니가 서로 의지하며 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